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사업가인 한 구독자입니다. 최근 저는 첫째인 아들에 이어 둘째인 딸까지 분가시켰는데요. 최근 딸의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딸이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살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즈음 저희 집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업 수완이 남달랐기 때문에 저희 집은 벼락부자에서 그치지 않고, 아니,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죠. 그 덕에 제 유년 시절은 굉장히 유복했고 갖고 싶은 것 가리지 않고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들 셋만 있던 집안의 귀한 늦둥이 딸로 태어나 온갖 예쁨은 다 받고 자랐습니다. 그 애정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집안 어른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어요.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옛날의 말이죠. 결국 부잣집 늦둥이 막내딸이었던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고, 같은 유학생 신분이었던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나이 26대의 일이었죠. 첫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첫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며 무사히 공부를 마쳤고, 남편과 저는 전공을 살려 미국에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감과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자아실현, 그 무엇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자식들을 보지 못한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했죠. 물론 한국에 돌아가면 미국에서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이유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모든 게 만사형통이었어요.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서 매해마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제가 시작한 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했죠. 아이도 건강하게 저희 부부와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나는 동생이 없어? 내 친구들은 다 동생이 있어. 동생 한 명만 낳아주면 안 돼?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진짜 잘 돌봐줄게. 큰 아이의 바람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복작복작한 집안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형제 없이 혼자 자라는 큰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을 때 저와 남편은 슬슬 초조해지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는데 저와 남편에게 별다른 이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첫 아이를 낳은 지 무려 12년 만에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8대의 일이었죠. 초산 연령이 많이 높아진 지금도 38살은 노산이라고 분류한다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가장 고령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를 갖는 게 어려웠으니 아이를 낳을 때는 보다 수월할 거다라는 바람과 다르게 둘째 아이를 낳던 그날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잠깐의 고비가 찾아오면 또다시 고비가 찾아오고 겨우 그 고비를 넘기면 또다시 다른 고비가 찾아왔죠.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희 딸에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민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저희 아이는 힘겹게 태어난 만큼 몸이 매우 약했어요. 태어나서는 곧장 저와 분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겨우 고비를 넘긴 이후에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어야 했습니다. 무려 9년 동안요. 태어나서부터 9살이 될 때까지 쭉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병원에서 태어나고 3살 때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듯 했어요. 잔병 치레가 조금 있었고 가끔 병원에 가서 정밀 진찰을 받는 정도였죠. 그런데 묘하게 민영이의 성장이 느리더라고요.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몸무게도 너무 안 나가고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태어났으니 몸이 허약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은 어떻게든 구해서 먹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민영이의 몸은 좋아지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몸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3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잘 놀고 있던 민영이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민영이는 자가 호흡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장치를 붙이고 힘겹게 호흡하는 민영이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는 민영이가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의 상태는 언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은 충분히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갓 태어난 딸이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여러 병원을 다니고 외국의 유명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민영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의사의 허락하에 2년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민영이는 또다시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찌저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이 오고서야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병원에 누워있는 민영이를 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2달 만에 갑자기 악화된다고?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몸에는 두려움이 흐르기 시작했죠. 정말 민영이가 죽는 건가? 내가 민영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갑자기 쓰러진 거지?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아이가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는 모습,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리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영이의 2번째 발작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차라리 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나였다면 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영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의사의 말에도 퇴원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퇴원시켰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발작을 했어.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 민영이한테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민영이는 9살이 될 때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혼자 1인실을 쓰는 아이가 안타까워 4인 병동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게 반복되다 보니 민영이는 엄마, 내 친구들은 다 병원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언제 나갈 수 있어?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민영이에게 너가 건강해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약 얼른 먹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민영이는 몇 년 동안 반복된 희망 고문에 지쳐갔고 우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안 먹어. 이 약 먹어도 안 건강해지잖아. 약 먹고 건강해지면 병원 밖으로 갈 수 있다며. 나도 오빠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왜 나는 맨날 병원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날 이후 민영이는 1인실 병동을 옮겼습니다. 민영이의 친구는 책과 소아과 병동 간호사, 그리고 첫째 아이 민철이뿐이었어요. 민철이는 좋은 오빠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모두 민영이에게 말해주었고 귀찮을 법한데도 민영이의 질문을 한 번도 대충 넘긴 적이 없었어요. 민영이가 6살 때 민철이는 이미 18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민철이는 어린 동생에게 마냥 상냥한 오빠였습니다. 아빠는 사업으로, 엄마는 동생의 간병으로 바빠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미운 소리 한 적 없는 예쁜 아들이기도 했죠. 그날은 군 휴학을 마친 민철이가 민영이에게 오빠 이제 당분간 민영이랑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한 날이었어요. 민영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오빠를 반겼죠. 민철이는 그동안 민영이 간호하느라 엄마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빠랑 근사한 데서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오늘 밤은 제가 민영이랑 잘게요 라고 말하며 저와 남편의 오붓한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데이트한 거였어요. 전망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민철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철이의 목소리는 매우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영이의 주변은 이미 병원 관계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의사는 땀을 뚝뚝 흘리며
의식을 잃은 민영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의자에 앉혀둔 채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아보러 자리를 비웠고, 민철이는 곧장 제 곁으로 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철이의 몸이 떨렸던 것으로 보아 민철이도 많이 놀랬던 거겠죠. 그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민영이의 간호를 위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을 때도 이런 감정은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죠. 민영이는 기적적으로 또 살아주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의사는 땀을 닦아내며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 민영이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요. 지금까지 왜 병의 이유를 몰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합니다. 민영이는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민영이의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을 잘 버텨줄지도 불분명하고, 민영이같이 어린아이에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공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리라는 건 사실상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 뒤에 붙여진 내용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작은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의사의 말은 제게 아이를 포기하세요 라는 말로 들렸어요. 저는 민영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엉엉 소리를 내며 오열을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땅을 치고 내 몸을 긁고 옷을 찢을 듯 잡아당겼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내 머리를 쥐어뜯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우는 저를 보고 남편과 민철이가 달려왔지만 저를 쉽게 진정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쓰러진 게 맞았습니다. 눈을 뜨니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남편은 제가 탈수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으니 안정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민영이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찾아갔어요. 한참 그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민영이의 주치의가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어머니, 민영이 살 수 있습니다. 공여자가 나타났어요. 안개가 뿌옇게 껴있던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성이 딱 맞는 공여자가 나타났는지. 수술 후 민영이의 별명은 기적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영이는 이식을 받은 후 차츰 건강을 되찾았어요.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아이일 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민영이가 건강을 되찾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은 민영이에게 이식을 해준 공여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길 원한다며 알려주지 않더군요.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민영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민영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이었어요. 이 경험 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저와 남편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고 사망 시 장기를 이식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남편의 신분증에는 장기 기증 서약의 표시가 붙어있죠. 민영이가 건강을 회복한 후 한국 국적 유지를 위해 민철이는 군대를 갔고 민영이는 학교에 입학해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물론 학교로 들어가는 민영이를 볼 때마다 걱정되는 마음이 매우 크게 들었지만 언제까지고 아이를 품에 가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영이의 또래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이 되어 있었지만 오빠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었는지 민영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반장 선거에 나가서 학급 임원이 되기도 했죠.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벌게져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자마자 민영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니, 소연이가 나랑 이제 안 논대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왜? 둘이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날 저는 무려 2시간 동안 민영이와 소연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꽤나 심각한 싸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민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소연이랑 집으로 놀러가도 돼? 소연이 엄마는 된대. 부부싸움만큼 쉽게 정리되는 게 초등학생 싸움인가 보더군요. 그렇게 소연이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들어온 민영이를 보는데 왜 그리 웃음이 나던지. 여느 집이라면 귀찮을 정도로 자주 마주하게 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민영이는 예쁘고 멋있는 여자로 성장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지리도 공부를 안 하더니 어느 날부터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민영이 말로는 꿈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했죠. 뒤처진 진도를 따라잡아야 했으니 민영이에게는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코피를 쏟는 민영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민영이를 지지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영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1 겨울방학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간 민영이는 기숙학원에 들어가기 전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민영이를 보내고 난 뒤 고요한 집안에서 저는 책을 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꿈이 있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편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꿈이 있었다니? 나는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애들 다 크면 회사로 돌아갈 거 아니었어? 에이, 어떻게 그래. 내가 현역에서 물러난 지가 언젠데. 감도 다 잃어버렸을 거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굴러들어온 돌이지 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영이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는 회사에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의 감각이 현역 못지않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연스럽게 기업 경영 컨설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민영이의 대학 합격 결과가 나오던 날 민영이는 기쁜 목소리로 엄마, 나 합격했대! 라고 소리쳤고 저는 회사에서 연락 왔어! 라고 소리쳤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던 제가 세웠던 회사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국계 계열의 임원으로 여전한 능력을 과시 중이었고 아들 민철이는 무사히 제대한 후 미국으로 유학기를 떠났죠. 민영이는 장학금을 쓸어 담으면서 학생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바쁘고 알찬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몇 년의 노력 끝에 경영인으로 또다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평생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 같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역경을 겪더니 각자 짝을 데려와 부부의 연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몇 년 전 오랫동안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벌써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네요. 손주가 생긴 기쁨에 매일을 활기 넘치게 보내던 중 민영이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래. 저와 남편은 민영이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영이에게는 1년이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더군요. 아니, 왜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확신이 생기면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1년 넘게 만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아마 엄마 아빠도 보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민영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회사 생활을 하며 요즘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민영이의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중하고 예의 바른 성격에 확실한 미래 계획과 그만한 능력까지. 무엇보다 민영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 깊어 보이더군요. 민영이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 저와 남편은 민영이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이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다행히 사돈들 집에서도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셔서 두 사람의 결혼은 착착 진행되어 갔죠. 아휴, 엄마, 무슨 결혼하는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준비할 거는 또 왜 이렇게 많고.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식장 들어가서 예식하고 사진 찍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 결혼이 간단하면 그게 결혼이니? 그래도 요즘엔 웨딩 플래너가 있어서 훨씬 쉬운 거야, 얘. 나 진짜 결혼식만 끝나면 3일 동안 잠만 잘 거야. 퍽이나 그럴 수 있겠다. 손님들한테 전화 돌리기 바쁠걸. 아, 엄마는 우울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지금 아빠랑 오는 중이야. 그럼 우리 예쁜 딸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본다고 아빠 지금 떨려서 죽으려고 한다 얘. 알겠어. 조심히 와. 나 이제 곧 피팅하러 들어가. 응, 우리도 이제 곧 도착해. 좀 이따 보자. 사랑해. 남편은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달라는 민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웨딩드레스 피팅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말은 안 해도 나름의 로망이 있었나 봅니다. 얼른 오라는 민영이와의 통화를 마친 후 남편을 보니 입꼬리가 귓가에 걸려있는 듯 하더군요. 으이구, 그렇게 좋아? 아이, 그럼 우리 민영이가 좀 예뻐. 내가 제일 비싸고 제일 예쁜 드레스로 골라줄 거야. 에휴, 주책이야. 민영이 친구들도 온다니까 고르는 건 친구들한테 맡겨요. 요즘 애들 안목이 우리보다는 낫지. 저와 남편은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드레스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주차가 조금 복잡하네. 민영이가 기다리겠다. 당신 먼저 들어가. 나는 주차 좀 하고 들어갈게. 저는 드레스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렸고 남편은 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 드레스샵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은 순간 쿵! 제 뒤로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데 익숙한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고가 난 차량 가까이로 향했는데 사고가 난 차량은 다름이 아닌 남편의 차였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부르며 차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차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119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남편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으며 사고가 난 남편의 차 옆에는 커다란 덤프트럭이 짙은 자국을 남긴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차에서 붉은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여보! 남편을 부르며 차로 달려가 문짝을 뜯을 듯 힘을 주는데 아빠! 라는 소리가 들리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뛰어나오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께 나온 사위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는데 내부는 참혹하다 못해 끔찍할 지경이었어요. 기괴하게 꺾인 남편의 팔, 피범벅이 된 얼굴,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았던 그 순간 119 구조대가 도착해 남편을 끌어내었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화창하기만 했던 하늘이 노래졌던 그 순간 저의 남편은 그렇게 뇌사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다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아빠를 불러서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이렇게 다칠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아빠를 저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런 거야. 저는 이 일이 민영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민영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일 뿐이었죠. 민영이의 결혼식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의식이 없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 깨어날 수 있는 걸까? 글쎄. 엄마, 응? 아빠 장기 기증 서약한 건 기억하고 있지? 왜 그걸 순간 잊어버렸는지. 기쁜 마음으로 다짐한 장기 기증 서약은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기적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걸까? 민영이, 그래 맞아. 민영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큰 거, 그게 바로 기적의 증거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장기 기증을 서약한 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왜 장기 기증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거든. 아빠가? 내가 질문한 그날 밤 아빠가 편지를 써서 내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그 편지가 이거야. 민철이가 저에게 건넨 빛바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아, 민영이에게 찾아온 기적은 누군가의 다짐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슬픔이 있을지 아빠는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려고 장기 기증 서약을 한 거야. 만약 아빠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아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할 거야. 그리고 만약 그때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부디 엄마의 고민과 슬픔을 덜어주고 아빠가 서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굳게 다짐해 주렴. 편지를 읽은 저는 참 너네 아빠다운 말이다 라는 말을 내뱉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민영이에게도 알려주었어요. 물론 민영이는 대성통곡하며 반대했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며 우는 민영이를 설득하는 과정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의 뜻을 알았기에 물러설 순 없었어요. 결국 오랜 설득 끝에 민영이는 아빠를 보내주기로 결정했고 저와 아이들은 남편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에 익숙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남편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민영이를 위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특히 민영이의 남자친구 신서방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고마운 마음만 드네요. 남편이 수많은 생명을 고하고 세상을 떠난 후 민영이는 미뤄둔 결혼식을 2년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영이와 저는 바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결혼식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저는 민영이에게 뜻밖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꼭 함께 가달라는 요구였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엄마까지 가야 해? 하객으로 오실 분을 만나러 가는 거니? 엄마까지 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야?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의 민영이는 긴장한 듯 제 손을 매만지며 가보면 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약을 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손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저는 생전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손님을 향해 걸어가며 너가 아는 분이라고? 어떻게 아는 분인데 그래? 라고 민영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영이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서 민영이를 바라보니 민영이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손님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손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에 도착해서 인사를 건네니 근사한 노신사 한 분이 중후한 음성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통성명 후 침묵을 깬 건 만남의 주최자인 민영이가 아니라 노신사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을 했을 뿐인데 민영이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 민영이를 달래며 노신사분께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사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 건지 언지를 못 듣고 온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민영이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노신사는 한 차례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다른 가족분들과도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저희 가족 전부와요?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뵙습니다. 사모님, 제가 돌아가신 남편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엉엉 오는 민영이를 옆에 둔 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의 심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노신사분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따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따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줄 수는 없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 제 딸 생각도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만남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거절했어요. 그런데 인간된 마음으로 따님의 간절함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늦둥이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파서 아빠가 많이 애틋해했어요.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자랐으니 아빠가 많이 그리울 법도 하죠.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었나 보네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어디 한순간에 사라지나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죠.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며 노신사분도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중 한참을 훌쩍이던 민영이가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아빠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민영양, 아버지가 저에게 주고 떠나신 심장은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민영양에게 부군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이타적인 분이라고 하셨죠? 그 덕인지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신 민영양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잘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도 잠시. 민영이는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으로
저와 노신사분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건가요? 울음을 삼키느라 목소리가 메인 듯 민영이는 물로 목을 축였고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함께 해주세요. 노신사분은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제가 신부와 함께 입장하면 주변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저야 민영양 손을 잡고 입장만 하면 되지만 거기 계실 어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노신사분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등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민영아, 선생님도 가정이 있으실 텐데 이 부탁은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야. 아빠랑 함께 입장하고 싶어 했던 너 마음은 알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민영이는 한참 후 아빠랑 매일 같이 연습했었어. 연습? 무슨 연습? 나 어릴 때 9살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뗐을 때 엄마가 잠에 들면 아빠가 항상 나를 깨웠어. 신부 입장하는 거 연습하자고. 불 꺼진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발 맞춰서 걷는 단순한 연습이었지만 아빠는 항상 진지했어. 나는 아직 어린데 왜 이런 연습을 해야 하냐고 투정어린 질문을 하면 아빠는 항상 쓴웃음을 지었어. 그때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민영이의 말을 마무리한 건 노신사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셨나 보군요. 맞아요. 어린 마음에 TV의 결혼식 장면을 보고 나는 저런 옷 입어보지도 못할 거야. 아빠랑 손잡고 걸어보지도 못하겠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아마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민영의 말을 끝으로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부탁이 무례하다는 거 알아요.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요.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선생님의 아내분과 가족분들에게도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거절하신다면 더 이상 부탁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아빠의 평생 소원이셨어요. 부디 하늘에 계신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신사분은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 생각이 나네요. 그날 이후 저와 민영이 그리고 민철이는 노신사님의 아내분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민영이는 아내분이 결혼식 날 참석하셔서 입으실 고운 옷을 한 벌 지어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자녀분들은 안 계시더군요. 남편분이 제 딸과 함께 입장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장하신 후에 혼주석에 앉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인분과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조심스러워하는 제게 노신사 아내분은 빙긋이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제 남편의 목숨을 살려주신 귀한 분의 결혼식인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 식장은 민영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도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하던 그 순간, 저는 정신없었던 순간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조용히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이의 손을 붙잡은 노신사분의 모습이 꼭 제 남편의 모습 같았거든요. 먼 길을 떠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길이의 버진로드였지만 마치 한참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았죠. 결혼식은 주례 없이 간단한 식순으로 진행되었고 신랑 신부가 하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간단한 인사 이후 민영이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민영이는 덤덤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왜 자신이 아빠가 아닌 다른 어른과 버진 로드를 걸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심장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신사분이 선뜻 아버지 역할을 자처해 주셨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담? 이라는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민영이를 꼭 안아준다는 습관이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습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기대고 있자면 아버지의 콩콩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대로 들렸거든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았으며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제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닌 황치룡 선생님과 함께 버진 로드를 걸은 이유는 저의 소중한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한결같은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민영이는 자꾸만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는 듯 사위의 손을 꼭 붙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심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황치룡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9살짜리 어린아이였던 저에게 자신의 일부를 내어준 한 어린 기증자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자 민영이는 자신이 어린 시절 이유모를 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장기 기증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된 공여자는 당시에 저보다 한 살이 어렸던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슬픔을 겪었을지 저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겪으며 그 슬픔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공여자의 가족들을 찾게 되었죠. 제게 새 인생을 선물해주고 세상을 떠난 8살짜리 어린아이의 가족은 바로 모든 시선이 민영이에게 향했고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와 민철이도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8살짜리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신 황치룡 선생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황치룡 선생님과 아내분도 마찬가지셨죠. 민영이는 너무 놀라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황치룡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의 어린 따님은 이렇게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선생님은 이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민영이 곁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겠네요. 선생님의 표정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하기도 했고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딸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첫 아이였고 늦게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아이를 보내주자는 아내의 외침도 무시로 일관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이상의 연명치료는 의미 없다는 의사들의 확신 어린 소리도 무시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메말라 가고 있던 중 딸아이가 입원하고 있던 중환자실 앞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통해하는 의사 앞에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말리는 남편과 아들. 묻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에서 왜 우리 아이를 이만 보내주자 라고 소리치며 우는 제 아내의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선생님의 아내분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땅을 치며 우는 그 여인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모습도 제 머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결국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일을 위해 저희의 딸을 놓아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식 수술이 잘 진행되었고 이식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딸을 마음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부부를 향해 대단하다 라고 말했지만 저희 부부는 딸을 그렇게 보낸 후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낸 딸이 이렇게 세상에 흔적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줘서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결혼식장 안에는 어느새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하객들의 훌쩍이는 울음소리뿐이었죠. 저 또한 눈물을 훔치며 이 기막힌 인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제 딸을 구해준 그 작은 생명이
제 남편의 심장을 이식받은 선생님의 딸이라니 신묘하고 기막힌 인연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와주셨던 하객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딸의 목숨을 살려준 아이의 아버지를 아빠가 살리고 떠나다니 참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결혼식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저희 가족과 선생님 부부는 한 차례 더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결혼식 당일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부부는 정말로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라 안 가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부부의 선택에 대해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서 선생님 부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생님 부부가 죄책감에 짓눌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분의 선택을 통해 저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던 그 시간까지 건강을 회복한 민영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선생님 부부를 향한 미안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민영이도 같은 생각을 했나 보더군요. 두 분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제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두 분의 귀중한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두 분의 딸처럼 두 분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이는 이 말을 하고 저를 살짝 쳐다보았고 저는 그런 민영이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선생님 부부는 친척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죠. 민영이는 친정엄마가 2명이 된 것 같다며 엄마가 나 속상하게 하면 둘째 엄마한테 가서 다 잃을 거야 라고 농담 섞인 귀여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부부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즐거운 이야기가 오고 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기막힌 우연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